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2012 타경이니까 그건 12년 전 사건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건을 가지고 자꾸 표본으로 설명하냐? 근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유형은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가압류, 강경임에 들어온 그 물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 사례에 여러분들 필히 꽂히지 마시고, 이러한 유형의 물건에 우리가 일단 먼저 경매 물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에 의해서 접근합니까? 경매 정보지지 않습니까? 경매 정보지를 딱 보니까 어이 이거 봐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이구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 야, 이랬을 경우는 때로는 봐서 어떻게 하지? 이런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조금 전 일부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 사건도 밑으로 일단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아이고, 압류, 가압류, 아이고, 머리 아파. 완전히 덕지 붙어 있네요. 덕지 붙어 있네. 가압류가, 여기 나와 있죠. 가압류가 건 나와 있죠. 건. 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 가압류 해서 이분들이 2010년도 11월 15일자 가압류 해가지고, 그 다음에 8월 24일자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아마도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렇게 강제경매 신청하셨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 신청이 탁 들어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가 어머야! 하고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그러니까 뭐 주거용 부동산이든 아니면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든 간에 일단 그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그 유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압류 해가지고요. 분명히 아마, 국 하니까 나라 세무서 같아요. 압류가 또 국, 보니까, 그죠? 여기도 압류 또 나와 있잖아요. 국. 여기 또 압류, 근로복지공단에 또 압류까지 들어왔네. 그죠? 압류도 들어오고, 가압류도 들어오고, 가압류 청구, 금액 1억 5,300여만 원인데, 이 강제경매 청구액도 보니까, 이게 보시면, 화면에 제가,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잠깐만, 화면에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나오면은 가압류 청구액도 1억 5,300만 원인데 이 강제경매 신청도 1억 5,3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아주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되어 있다 이거지. 이랬을 적에 그 당해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있는지 그 유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어이구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2009년 7월 8일자 압류가 이게 소멸기준 권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강모시란 보니까 2008년 3월 7일자니까 요거보다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항력 있죠.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이렇듯이 소멸기준 권리, 별표로 소멸기준 권리를 하겠습니다.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확정일자가 보니까 2009년 10월 26일이죠. 그 뒤에 보니까 아이고 2009년 9월달 이런 식으로 이제 압류, 가압류보다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단 나중에 이렇게 확정일자를 떡하니 받았는데 또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팍 강제경매 신청해버렸어요. 가압떡이란 말이죠. 확정일자를 나중에 압류나 가압류보다도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때려는 봐서 안본 비례배당 나가고 이러다 보면 자기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말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말이죠. 탁 돌았던.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임금 채권을 내가지고 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럼 이 근로복지공단 여기에 근로자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무소불위입니다, 그냥. 누가 받으라고 가. 너 가. 내가 1등이야. 근로자임금 채권은 그럼 이렇게 쎄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3개월치 월급하고 뭡니까? 손실금인가 하고 또 3년치 퇴직금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최우선 변제로 해줘야지만 이게 근로자들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인데 이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액이 1억 5,300이잖아요. 그럼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1억 5,300만 원인데요. 여기 보시라니까요. 근로복지공단의 청구 채권액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분이 1억 6,200만 원 쓰셨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참 좋죠. 왜냐 1억 6,200만 원 여기서 1억 5,300만 원 빼나가잖아요. 그럼 약 한 돈 1,000만 원 남습니다. 아까 임차인, 대학역 있는 임차인이 전세 보던 게 8,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1,000만 원 빼게 되면은 7,500만 원요. 7,500만 원 낙찰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1억 6,200만 원이죠. 그죠? 1억 6천만 원 잡고, 1억 6천만 원 잡고, 그 다음에 7,500만 원, 인수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5에다가 3에다가 2억 3,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1억 8,100만 원이지요? 세상에 말이지 1억 8,100만 원짜리를 2억 3,500만 원 주고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푹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싸! 기분 좋은 거야. 몇 번 미끄러지다가 낙찰 받는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이게 대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가 경매법정 가면요, 누가 낙찰 받으면요, 또는 때로는 봐가지고, 야, 상당히 높게 입찰을 썼다고, 와, 그러잖아요. 그죠? 일종의 비아냥 비슷하게. 그런데, 부러운 거야, 사실은. 근데 그 부러운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떨어진 것이 돈 버는 큰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1억 6,200만 원, 이거 다 단독으로 이게 1억 6,2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가 나버렸네. 아이고, 대금 납부 못 해버렸네. 그럼 이분 얼마짜리, 1,448만 원. 그죠? 입찰 보증은 몰수입니다. 1,448만 원 입찰 보증은 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이제 재매각 될 경우에는 뭐다, 이게, 이 최저 매각 금액이 저감없이 그대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양반 또 무슨 생각을 가진 1억 4,500만 원 쓰셨네요. 그럼 좋습니다. 1억 4,500이라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채권액이 1억 5,300이잖아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싹 다 가져버려요. 그러면 1억 4,500만 원에 썼고 나머지 8,500만 원은 또 추가적으로 낙찰지 인수해야 됩니다. 땡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이에요. 2억 3천만 원. 근데 1차 감정가 1억 8,100만 원인데 그걸 2억 3천만 원 주고 산다? 못 사는 거니까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지요. 허가가 안 나면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유찰에 두 번 유찰됐단 말이죠. 그죠? 두 번 유찰되고 나서 4차 매각기일 날 해가지고 말이죠. 세 사람이 응찰하셨는데 9,892만 3천 원에 낙찰을 받았네. 그러면 9,892만 3천 원 하니까 이 금액 전부 다 해가지고요. 경매 비용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다 해가지고 이 근로복지공단에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또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인수해야 된다고. 9,800이니까 한 1억 정도 버거요. 그럼 전체 1억 8,5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1억 8,100만 원인데, 야, 1억 8,500만 원이다. 이건 좀 해볼 만한 게임이 되잖아요. 그죠? 이 물건 같은 경우 보니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걸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도 보시면서 나름대로 입찰 금액을, 결정을 좀 지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시니까 가격 시점 나와 있죠. 이 감정인은 이 물건을 언제를 기준으로 2012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모 씨라는 사람은요, 2013년 10월 17일 날 대금 납부를 하셨어요. 그죠? 대금 납부하셨는데 보니까 뭐 1억 한 8,500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당시 가격 시점, 요 당시 1억 8,100만 원으로 감정인이 평가를 하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요, 현장 가셔가지고요, 매매가, 전세가, 이게 목숨 걸고 조사해야 돼요, 이거. 경매 투자하는 거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도 뭐 다른 유튜브의 어떤 그 경매 채널을 좀 봅니다만은, 어떤 채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촬영들 해놨더라. 그래야 좀 구독수가 많이 늘어나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난다니까, 그죠? 예. 저처럼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안 늘어나요. 재미없잖아.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돈 버나?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개그 프로 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지, 그 재미를 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건 뭐, 기본에 충실하자. 이것밖에 좀 달리,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이분이 2012년도 10월 31일 날 1억 8,100만 원인데, 이분이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은 2013년 10월 17일이니까,
1년 후잖아요. 그죠? 예, 1년 후니까 아마 1년 정도 경과가 되면은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랬듯이 9,800, 이날짜도 3명의 응찰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 타경이고요. 2013 타경에 2414. 울산 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인데요. 제가 위에다가, 이제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놨는데, 입찰 조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뭔지 몰라도 조심해야 된다. 이 물건이 낙찰되지만, 그래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축소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2차 매각기일 날 해가지고 6명이 응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입찰자 수에 나름대로 좀 필이 꽂히셔야 됩니다. 과연 여섯 사람 전부 다 경매 고수냐 아니냐, 이것은 이제 이 부동산에 어떤 썩어 터진, 골마 터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경매 완전히 초절정 하수다 말이지, 경린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1억 2,289만 원에, 89만 9천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네요. 일주일 후에 허가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약 한 달여 후에 허가 취소가 났다. 이 허가 취소가 났다는 것은요, 법원에서 알아서 허가 취소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낙찰자 박모씨 아니십니까? 법원 가가지고 막 죽자 살자 덤비던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막. 허가 결정 난 거, 허가 결정 취소를 했다고.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사유는 경매 정보지만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허가 취소가 났어요. 허가 취소가 났으니까, 여기 또다시 경매가 쭉 진행되다가 보니까, 5차 매각기일날 해가지고, 누가 7,213만 원에 썼잖아요. 그죠? 또 허가가 났네? 근데, 어이구야, 뭐야, 또 왜 또, 아니, 7,200여만 원 같으면 53%인데, 감정가 1억 3,500만 원 대배가 말이죠. 그죠? 50% 정도 되는데, 왜 대금 납부를 안 했냐, 이거지. 대금 납부 안 한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보자, 이거죠. 내려가 보니까, 6차 기일날 해가지고 최모 씨라는 분, 두 사람이 응찰하셨는데 4,526만 원에 써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분도 보니까 기한 후에 이분 낙찰을 받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대금 납부해 말어. 대금 납부해 말어. 대금 납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 보증금 몰수 당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허가 결정이 났는데 허가 취소를 받고, 또 누구 낙찰 받아가지고 입찰 보증금 해서 몰수당해 버리고 말이지. 왜 그러냐 이거지. 밑에 보면 항상 임차인인데요.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죠. 보시면은 이모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모 씨라는 분이. 이분이 보니까 2012년 9월 26일 날 전입신고하셨네요. 근데 보니까 요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강제경매 신청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누가 했니? 보니까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와, 청구액도 2억 6,100만 원입니다. 2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전되다가 강제경매, 그러니까 이 강제경매 이것이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가 되다 보니까 2013년 2월 1일 날 기입등기 됐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은 2012년 9월 달이니까 따라서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액이 2억 6,100만 원 정도 된다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분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왔다더라. 이러했을 적에 이 근로복지공단의 배당 순위는 최우선 변제다. 최우선 변제인데, 이때 당해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때는 어마야 해야 된다.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2억 6,100만 원에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그전에는 보니까 다,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근로복지공단의 청구 채권액이 2억 6,100만 원입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1억 2,200만 원에 썼거든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싹 다 가져가요. 자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인가 채권은 전에서 만든 뭐 시키거든요. 그런데 1억 원은 낙찰자 인수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2,200에다가 1억이 2억 2,200이 돼버리거든요. 그 1억 3,500짜리를 2억 2천 주고 사는 어떤 헷가닥한 사람 어딘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막 그냥 막 기를 쓰고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고. 자, 이번에 또 보니까 누가 7,200만 원에 이것도 싹 근로복지공단에 싹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고 나서 어머야 나중에 보니 1억 원 인수해야 되네.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1억 7,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1억 3,500만 원 더. 아이고 이것도 미치는 장사네. 에이 차라리 어떻게 1차 보증금 포기해버리자. 요건 같은 경우는 아마 최저 가격이 5,529만 6천 원이니까 요건 이제 요때는 신경매입니다. 이게 허가 취소가 났기 때문에 따라서 550만 원 정도 아마 아이고 막 포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이 4,520여만 원에 낙찰을 받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근로복지공단에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나머지 1억은 낙찰 인수거든요. 1억 플러스 4,500 하니까 1억 4,500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1차 감정가 1억 3,500만 원인데 1억 3,500만 원 대비해가지고 전체 투입 금액이 1억 한 4,500 정도 된다. 야, 좀 세지 않느냐? 세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에 감정 가격 시점이 언제다? 2013년 2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가격 시점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가 이분이 또 기한 후 납부하니까 2014년 11월 21일 날 납부했습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평가한 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보면은 이분이 낙찰 받아서 대금 납부한 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1년 하고도 한 9개월 전 가격이잖아요. 그죠? 1년 9개월이 지난 거야. 그러면 최소한도 1년 9개월 전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평가했는데 1년 9개월이 지나고 났으니까 과연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요 일단 입찰 금액을 나름대로 결정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듯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싹 다 가져가는 바람에 어쨌든 봐가지고 1억 3,500짜리를 4,500여만 원에 낙찰 안 받았습니까? 34%에. 그럼 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매가 사건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의 낙찰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 기준해가지고 취득세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봐가지고 어차피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1억 원을 인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분 인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갭 투자 개념이다 같은 그렇게 봅니다.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임차인 1억이 있죠. 그죠? 알았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 놓아라. 근데 전세 금액이 뭐 1억 1천에 1억 2천 나온다고 하면 괜찮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보증 금액을 내가 인수한다. 인수하는 금액만큼 감안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결정한다. 했다 이거지. 그러면 그건 성공한 투자죠. 낙찰 받아가지고 임차인도 나오고 재계약할 거요. 임차인 있는데 굳이 뭐 나가라 할 필요도 없죠. 그죠? 대항력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냥 재계약합시다. 재계약 안 할 거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의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 이분한테 임차 보증금 주고 모든 걸 정리하면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1시간 다 채워야겠네요. 하나 더 뭐냐면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번 18강에서는요,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요건 같은 경우 보면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인데 대전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요것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1373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확인할게요. 대전지방법원 2011 타경에 13,739. 여기 또 강제 나와요. 강제. 그래서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강제인데 여기 본 채권 이분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건과 관련된 대법원 그 사건 번호 하나 또 제가 적어 드릴게요. 대법원 여기 보면 뭐 희미하게 나와 있죠. 2013-27831 대법원 2013-27831 사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내용이 뭐나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보니까 강제징금 신청하셨어요. 박모 씨가 청구액이 8천만 원이죠, 그죠? 8천만 원. 근데 그 전에 가압류가 4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과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만 배당을 안 했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이 당해 법원에서는 이게 아마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잠깐만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어떤 분이 1억 1,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대금 납부는 안 하셨네. 그러면 이게 770만 원에 이제 배당 재단에 이제 귀속됩니다. 여기다 9,100만 원이니까 9,100에다가 770하면은 뭐 약 9,870만 원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 한 370만 원 정도 빼고 하면 순수한 배당 금액을 한 9,500 정도로 보자입니다. 근데 이 집행법원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느냐, 그러니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9천만 원에 배당 금액이 9,5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가압류 4건이죠, 그죠? 이분들의 그 청구액이 보니까 8천 얼마입니까? 이 금액 전부 다 합쳐가 8천 6천 하면 1억 4천, 1억 6천, 1억 6,500만 원이에요, 그죠? 여기 가압류권자의 채권액이 1억 6,500만 원이고 임차인의 이 청구액이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8천만 원이 분모로 들어가가지고요, 분의 안분 비례배당을 해버렸어요. 왜 안분 비례배당이냐 이게요. 아니 배당 요구는 안 했잖아요, 이거지. 배당 요구는 안 했기 때문에 안분 비례배당 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임차인 이분이 원고가 되시고 원고 이 가압류권자들 피고가 돼, 피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여기서 올라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대법원 사건 번호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에 의하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본안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했다, 이게. 강제징금 신청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 뭐다?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선해서 변제를 해줘라. 그래서 따라서 야, 너네들 1심 법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이게 안분 비례배당이냐? 9,500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지. 그럼 여기서 임차인 보증금 얼마야? 8천만 원이잖아. 8천만 원 싹 배당해주고, 만약에 8천만 원을 배당해주면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1,500만 원 남대, 그죠? 1,500만 원 가지고 이 가압류권자 4사람 말이지. 가압류는 전부 다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안분 비례 배당을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매가 종결이 되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18강까지는 말이죠. 이거 다시 지워버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강제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 공통적 이런 건 뭐 몰라도 된다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 중간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냥 패스하시 패스. 끝까지 물고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석박사가 논문 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것이 감을 잡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감을 잡는데 무조건 드립다 현장만 가고 보면 물건만 보면 감 잡히느냐? 절대로 감 안 잡혀요. 어떻게 감 잡힙니까? 부동산 등기 등본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읽을 수는 있지.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현장 가가지고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일단 감을 잡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안종현 경매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전 경매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요,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첨부 경매, 이건 아마 제가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마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10월 20날이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여기에 경매 정보지 사례인데, 이것도 이건 생생경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생경매 교재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도 상당히 늦게 나가죠, 그죠? 예. 9페이지 이하 해가지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다음 시간에는요, 이 사례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요, 빌라, 이거 먼저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 빨리 안 나오노? 이 건입니다.
이건 빌라를 낙찰받아가지고요, 1억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을 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낙찰받았다?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자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한다? 주면 돼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럼 못 주는 거지. 이 사건이 돈 못 준 겁니다. 못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렸는데, 편법적으로 올렸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보증금액을 안 주는 방법 뭐지? 그러니까 안 주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실제 안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써먹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아마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팀들한테 여러분들이 개미 지옥에 빠지듯이 말이지. 그런 함정에 퐁당 빠지지 마시라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써먹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생생경매 교재 9페이지인가요? 9페이지 이하 나와 있는 요 사례를 이미 제가 실질적 경매하고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